자, 이제 화려하게 시작했던 그 4월장도 딱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증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12월 달이 그 산타 랠리. 그 다음으로 또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Sell in May and go away. 이게 또 유명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증시가 5월부터 여름철 그 휴가 지나고 가을 지나서 10월이 돼야 다시 살아나는데, 그렇다고 5, 6, 7, 8, 9 이렇게 한 해의 절반가량을 손가락만 빨 수는 없다. 그래서 요즘은 또 5월에 다들 주식을 팔고 떠날 때 그걸 슬그머니 저가에 주웠다가 7월달 썸머랠리 때 처분해가지고 수익 챙기자, 이런 역발상 셀 인 메이 트레이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놈의 마바라들 기승전사, 그냥 무조건 결론은 주식 사라고. 이거 오랜만에 한번 읊어드리면, 1월 달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경제 회복 시작된다고 1월 효과니까 사세요. 2월에는 실적 시즌 앞두고 미리 사세요. 3월에는 실적 나온 거 보고 저평가 기업을 또 사세요. 4월 달에는 2분기부터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니까 또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5월 앞두고 나오는 얘기가, 5월 되면 증시격언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고 하는데 그때 싸게 사세요. 그 다음 6월 되면 이제 휴가철, 그리고 하반기 소비 증가 기대감 있으니까 또 사세요. 7월 달에는 썸머랠리 기대하고 사세요. 8월 달에는 3분기 실적 전망도 들어가지고 그거 기대되니까 사세요. 9월에는 올해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 역대급 매출 기대하니까 또 사세요. 10월에는 기업들이 내년도 이익 추정치 상향될 거니까 지금 사세요. 11월 되면은 연말 효과 대비해가지고 한 발 일찍 사세요. 12월 되면은 산타랠리 공식적인 기간이 원래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이듬해 그 연 넘어가가지고 그 이듬해 초까지니까 그때 또 사세요. 자, 먼저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마감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3대 지수는 하루 종일 신나게 툼에 시달리다가 그래도 결국 막판 상승 반전에 정말 성공을 했는데요. 물론 3대 지수 다 그 폭은 0.1% 정도의 무늬만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4월분 S&P 구매관리자 지수였는데요. 제조업의 경우는 6개월 만에 최고치, 그리고 서비스업은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4월 들어서 공개됐던 3월분 지표들이 대부분 이제 연초 대비해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트렌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4월분 PMI는 또 다시 가속 페달이 밟고 있다. 이거 참 연준 FOMC 열을 남겨둔 시점에서 서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지표를 집계한 S&P 측은 4월 결과를 미루어 봤을 때 연초의 계절적 변수, 즉 따뜻한 겨울 날씨 덕에 1, 2월 지표가 좋았다가 3월에 이제 역기조 효과 혹은 기고 효과로 부진했다면 4월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대로면 현재 하반기 미국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올해 GDP 예상 2%는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연준에서는 요거 봐라, 서비스업 PMI가 잘 나와? 그럼 다시 서비스업 발, 인건비 발, 인플레이션이 또 고개를 드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1차적인 반응을 봤을 때 패드워치에 표시가 되는 게, 이제 다음 FOMC가 5월 3일인데 이때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할 확률이 현재 90%, 반대로 금리 동결을 할 확률은 10% 안쪽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연준 금리 인상이 이번 5월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고 6월, 7월, 11월 FOMC에서는 금리가 계속 동결되다가 결국 올해 11월에 금리가 다시 인하될 확률이 아직도 여전히 still-마다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야, 이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상상 임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진짜. 올해 어쨌든 간에 우리 무조건 금리 인하 기대하고 지금 주식 산다, 막 이거죠. 자, 이제 지난주 후반 우리 K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들이 테슬라 실적의 여파로 한번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그럼 이제 결자 해지로 테슬라가 다시 반등을 해야 우리도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건데, 주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이제 전날 10% 급락했다가 이날 1.3% 조금 반등하면서 일부 소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이거 가지고는 뭐 턱없이 부족하죠. 그나마도 한 3% 추가로 하락 출발했던 거 다시 플러스로 돌려놓은 게, 이 테슬라가 고사양 차종인 모델 X하고 모델 S 가격은 오히려 다시 값을 인상한다고 밝힌 거,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 전도사로 한때 활약하던 돈나무 누님이 테슬라는 지금 이 정도 리테일이 다가 아니다, 이제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하는 로보택시 출시를 모멘텀으로 2027년 주가가 지금의 10배 넘는 $2,000까지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역시 테슬라 반등에 일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 발표가 목요일장 마감 후에 있었잖아요. 근데 당일
뭐 실적 보기도 전에 2% 미리 빠졌고, 그 다음에 실적 공개하고 애프터마켓에서 7% 급락 나왔던 게 그 다음날 본장에서 더 크게 빠져가지고 10% 마이너스 갔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1.3% 반등한 거는 사실 뭐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어떤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저가 매수 밸류에이션 그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이라는 게 어떤 때는 너무 좋았을 거라고 기대가 크다가 오히려 예상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실제 결과는 거기 못 미치는 억울한 실적 부진도 있고, 또 반대로 실적이 워낙 안 좋을 거니까 아예 그냥 그 미리 각오를 하고 있다가 실제 수치를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낫다고 그래서 또 억지 실적 호조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향후 전망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또 지금은 순이익보다 시장 점유율을 챙길 때라고 그러면서 이게 대놓고 중국 비아디랑 치킨 게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을 또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중국하고 치킨 게임을 해서 이긴 나라도 업종도 전 세계에 아무도 그리고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테슬라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그런 요소인데, 그럼 앞에 이제 돈나무 누님이 말했던 로보택시, 이것도 지금 중국이 사실 뭐 시작은 후발주자였지만 시장 점유율 확대 쪽에서는 앞서가고 있고요. 작년 8월 충칭이랑 바로 그 우한, 여기 실제로 이제 바이두가 만든 무인 택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작년부터 이제 샌프란시스코하고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무인 택시를 유료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의 경우는 중국보다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이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기존 보험에서 커버리지가 좀 애매해가지고, 이게 미국은 하여튼 뭐만 하면은 그놈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무인 택시가 사고가 났다가는 이제 승객이 그 기업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또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이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나가도 그냥 공안이 가해자 데리고 가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자, 그런 와중에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라는 이런 근본적인 컨셉에 대한 문제가 또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잖아요. 막 이제 배터리하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막 주가도 좋고 막 전망도 좋고 그러면은 전기차 막 열광하다가 갑자기 주가도 꺾이고 전망 부진하고 치킨 게임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 전기차 사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막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사실 뭐 내연기관이 매연하고 배기가스가 최대 약점이면은 전기차는 또 이게 화재 위험, 그리고 뭐 전자파 이런 얘기 또 있잖아요. 일단 주말에 그 포드의 베스트셀러 픽업 트럭, 그야말로 상남자들의 차 F1 150 있잖아요. F1 150, F150. 이 라이트닝 전기차 모델에 대한 이슈가 현지 SNS에서 지금 뜨겁게 올라왔는데, 이제 이게 올 초에 그 겨울에 갑자기 화재가 났다고 뉴스에서 이제 봤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영상이 주말에 또 올라왔나 봐요. 근데 당시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게 시동 걸어놓고 공회전 중간이 아니고 그냥 차량이 시동 꺼진 채로 정차 중이었는데 갑자기 배터리 팩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니 옆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세 대의 같은 F-150 차량에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은 게 영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정말 이 포드 픽업 트럭 정말 그 아메리카 스피릿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미국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뒤에 짐칸에 뭐 한 나무 새구로에다가 막 전기톱부터 막 보트에다가 별거 다 싣고 다니는데 힘이 또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산이고 들이고 어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진짜 이거야말로 AUV, 올 유틸리티 다목적 비어클인데, 근데 이런 정말 무적의 차량이 내부에서 불이 난다? 이게 정말 큰 약점이 될 수가 있죠. 거기다가 또 이제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도 또 지금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3분기에 이제 인도 예정이라고 이번 실적 발표 때도 얘기 나왔는데, 이건 그야말로 양치기 소년급에,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전부터 출시 예정 언제다 그래놓고 계속 어겨왔던 약속이라고. 그러면서 또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 디자인이 최악이고 배터리도 엄청나게 큰 걸 써야 되는데 그럼 단가가 또 안 맞아가지고 테슬라 픽업 트럭은 결국 주류 시장에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을 것이다. 그리고 포드에 잠식될 것이라고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 뭐 지금 공개된 거는 당연히 뭐 프로토타입이겠지만 정말 그 생긴 건 더럽게 못생겼는데, 그 첫인상이 진짜 그 80년대 달 탐사선에서 그 내려보내는 그 탐사용 그 장갑차 같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여러 통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친환경 친화도시 캘리포니아의 경우가
이제 미국 전역에서 전기차 판매도 제일 많고 또 그만큼 충전 인프라 같은 것도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실제로 미국 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의 테슬라 차량 점유율이 작년 1분기 72.7%에서 이번에 59.6%로 급감했다고 주말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뭐 미국과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사실 치킨 게임이 이미 시작이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가격 경쟁력이 바로 이 치킨 게임의 핵심인데 전기차 부품 중에서 제일 가격 비싼 게 바로 배터리잖아요. 물론 배터리 기술도 이제 점점 진화 중이고 이제 그거랑 마찬가지로 성능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점차 확대가 될 것이라는 그 전망에 대해서는 진짜 0.0000001%의 의심조차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단가를 낮추라는 그런 압박이 점점 거세질 텐데 그럼 배터리 제조사들이랑 소재 공급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생산비를 과연 줄일까? 당연히 인건비도 큰 요소고 또 원료비도 무시를 못하죠. 근데 뉴욕 증시에서 주말 이제 테슬라가 일부라도 반등을 하면서 끝낸 거는 좀 반가운 소식이지만 반면에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엘버말이라는 회사 주가가 10% 급락을 한 겁니다. 엘버말이 무슨 뭐 얼룩말 이런 것처럼 말 종류가 아니고요. 미국의 탑티어 배터리 소재 제조사 이름이고요. 그 기업명 엘버말이 장중에 10% 급락하고 애프터마켓에서 1.8% 약간 반등 나왔는데요.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여기에는 바로 칠레가 리튬 광산을 국유화한다는 발표가 제일 큰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칠레는 뭐 와인으로도 유명하지만 작년에 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당시 만 35세로 진짜 이거는 칠레 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 역사 중에 아마 최연소일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 칠레가 세계 최대 리튬 매장 국가고 생산국 순위는 세계 2위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 광산 채굴권을 이런 엘버말이나 뭐 중국 회사들이 지분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보유를 했는데 이걸 이제 칠레 정부가 틀어쥐고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가격 결정 요인에서 벗어날 우려가 크죠. 물론 칠레도 그래도 좀 국회가 다 있고 이번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이 뭐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 표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입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칠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 리튬이나 니켈 같은 배터리 소재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나라들은 보통 이제 정권 차원의 비리나 착취나 무슨 독재 막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국가들은 배터리 소재를 국유화하든가 이런 식으로 무기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에 있어서 중국도 우리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에 거대한 막이 오르는데요. 그걸 앞두고 진짜 역대급으로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쪽에서 지금 예민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역시 또 역대급으로 중요한 한미 외교 행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 중국 외교부랑 우리 정부 사이에 정말 수위 높은 난타전이 오고 갔고 이 와중에 중국 정부가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와가지고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고춧가루를 뿌리는 막 그런 지금 양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러시아도 이제 다음 달 열리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러시아의 숨통을 끊어놓자 이런 차원에서 회원국들이 단체로 러시아의 금수 조치를 고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푸틴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 크렘린궁 대통령실 성명으로 공식 발표된 게 푸틴이 주말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하고 통화를 하고 석유 공급망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수단에 내전이 발생을 해가지고 진짜 이거야말로 무슨 영화가 현실이 되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우리 교민들의 안전 이거는 현재 수송작전이 성공리에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이번 수단에서 반군이 정규군을 공격한 이 군사 조직 간 충돌의 배경에는 또 러시아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수단 반군의 무기랑 용병을 공급한 주체가 그 러시아 방산 그룹 와그너였다고 하네요. 아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뭔 놈의 내전이고 내란이냐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정말 선수들입니다. 정말 그 어떤 그 분탕하고 화전양면 전술 이런 거는 그냥 그리고 프로파간다 이런 거는 걔네 그냥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미얀마 쿠데타 배경에는 중국 있죠. 이번 수단 내전에는 러시아 있죠. 또 이란도 여기 빠지지 않는데 이번에 유출 문서를 보면은 니콰라과 여기에서
이란이 군사동맹 제안하면서 미국 진출을 제지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구축했다는 내용도 나왔잖아요. 아무튼요, 그럼 이제 약간 제3세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유진영에 편입되지 않은 애매한 이런 통치 국가들의 전부 내전 혹은 국지전이 일어나는 상황. 근데 그 배경에 러시아, 중국, 이란까지 반미 노선의 그런 연대 국가들이 지원하는 내막이 드러나면 과연 미국은 이걸 눈뜨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또 이런 어둠의 세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북한은 또 가만히 있냐? 지금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최종 준비를 서두른다고 밝힌 데 대해서 일본의 그 방위상 이름이 야스카즈? 이름도 야시꾸리한데 하여튼 그 사람이 자위대의 유격 미사일을 동원한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얘네들도 요 며칠 그 참의원들 단체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또 그 지랄 하더니 지금 어떻게든지 재무장 명분 쌓기 좀 해보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모든 게 다 바이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월드 폴리스가 그 모양이니 세계 질서가 개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또 주말에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연설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미국에게 재앙적이라고 이런 발언을 또 해가지고 워싱턴 정가가 또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지금 그놈의 미국 반도체법, 칩스법이고 IRA고 다 중국의 첨단 기술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그렇게 우리 같은 주변국들한테 왕창 피해 줘놓고서 이제 와서 지네 미국은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원치 않는다고 탈중국화는 미국의 손해라고 지금 이렇게 입을 털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중국은 이렇게 자꾸 미국을 자극해서 도대체 뭘 얻으려는 건가? 당연히 뭐 금융 패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반미 국가들하고 탈달러 연대 형성하고 자꾸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욕바지로 만들 그런 전술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이든이 병신같이 걸려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개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아니 뭐 이러다가 미국, 중국 편갈라서 세계 3차 대전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때는 뭐 우리 같은 중간에 끼인 국가들은 주식시장이고 배터리고 경제고 뭐 아예 그냥 한반도 자체 다 박살나가지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앞에 옐런 말하는 거 보셨지만 절대 근데 그 두 나라의 수장들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서로 밀당하고 저렇게 이제 자기들 권력 유지하는데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관점인 건데 이 와중에 중국에서 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장쑤성의 한 지자체가 해당 지역 공무원들하고 공기업 직원들의 급여를 전액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중국 장쑤성 전체 인구가 거의 8천만 가까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보다 많아요. 그중에서 이번에 이 디지털 위안화 지급하는 창수시 인구가 150만 정도 되니까 우리 수원시 전체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주말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급하게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타전된 소식인데 중국의 홍콩 특별행정구 재무장관이 홍콩 증시 내에 위안화 전용 카운터를 곧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홍콩이 가진 아시아의 금융 허브 그 위상은 거의 뭐 상식에 가까운 사실인데요. 홍콩이 다시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이 홍콩 달러는 기존대로 달러 대비 환율이 여전히 페그제, 그러니까 고정환율제 비슷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어떤 가치 변동에 있어서 빈틈없이 정확하게 연동이 된다. 이런 믿음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홍콩 증시 위안화 전용 카운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다음은 이제 홍콩 달러에 대한 폐지 혹은 홍콩 달러랑 위안화를 통합하는 그런 아이디어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도달하지 않나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매일 저녁에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4월의 마지막 월요일장 4월 24일 월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 일정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내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막이 오릅니다. 일단 우리가 미국 IRA 법안에서 우리 입장을 거의 대부분 관철시켰다고 이제 자축을 했었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요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우리에게 뭔가 요구사항을 또 들이밀 기회가 된 거죠. 여기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는 그런 풍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 본인이 재선에 출마하는 명분을 러시아, 중국, 이란 이런 반자유주의 연대에 대한 견제 차원이다. 이렇게
만약에 명분을 대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증시에서는 여러 지각 변동이 또 생기겠죠. 다음 내일 정부에서는 지금 이거 발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내일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원복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대접받는 그런 첫날이 바로 4월 24일 월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그럼 이제 증시에서는 소부장 관련주들 가운데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고, 다음 내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을 긴급 실시하는데요. 이 지금 전세 사기 여파가 정치권 전반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 최대한 많이 구제하는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권은 또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맨날 자기는 서민 편이라고 서민 하는 인간들이 사실 제일 서민들에게 해가 되고요. 또 재벌이랑 부자 욕하는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서 제일 돈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동경하는 인간들이고, 또 입만 열면 여성 평등 부르짖고 여권 신장해야 된다고 같은 남자를 공격하는 그런 놈들이 또 제일 변태적인 놈들이에요. 다음 내일 한국과 칠레 간 그린 수소 협력 세미나가 예정돼 있는데요. 앞에 칠레가 리튬 광산을 국유화한다는 그 현지 대통령 발표를 말씀드렸는데, 수소 연료 전지 그 퓨얼셀에도 당연히 리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과 칠레 간 뭐 FTA는 맺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더 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좀 국가 간 협약이 이어진다면 좋다고 보고요. 다음에 내일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 선포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80년대 그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로 가장 큰 국가 차원의 행정적 조치가 될 예정인데요. 저는 이거 최대 수혜주가 증시에서 한동훈 테마주로 봅니다. 진짜 한반도가 거의 마약에 다 잠식당할 뻔했던 마지막 순간에 마약을 완전히 그 전쟁 선포로 인해서 근절했고 뿌리 뽑았다. 그 공로 하나만으로도 곧바로 대권 가도에 올라탈 수 있다고 그렇게 정치권에서 평가를 합니다. 다음 내일 부산에서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오랜만에 열리고요. 또 내일 월요일 증시 일정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SD 바이오메딕스가 이틀 일정으로 공모청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또 분수령에 돌입을 하는데, 내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금융지주,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인프라코어, HLDNI 그리고 티웨이 항공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3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하고 4월 달라스 여는 제조업지수 나오는데요. 이제 FOMC 바로 직전 주에 돌입하는 만큼 사소한 지표도 어떻게 또 시비가 털릴지 모르니까 잘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하고 가격 동향.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지난번 실리콘밸리 은행 그 사태로 같이 이제 그 몸살이 옮아가지고 고생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여기 실적이 공개되고요. 또 워런 버핏의 90평생 파트너 코카콜라, 여기 실적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한때 강남 부잣집에 가면 반드시 있는 그 시그니처 가구로 통했던 월풀 냉장고, 그 월풀사의 실적 공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강남 부잣집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월풀 냉장고가 있고 소니 트리니트론 그 TV가 거실에 있으며 초이스 커피를 타서 마신다고. 참, 한국 사람들은 그런 컨셉도 진짜 좋아해. 뭘 그렇게 공식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시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할 테니까 의리로다가 한 편 보셨으면 또 다른 한 편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 편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